박서연은 잠든 아들을 품에 안고 계단을 올랐다. 연회장의 음악이 등 뒤로 멀어지는 것이 마치 온 집이 무거운 장막 아래서 숨쉬는 듯했다. 영진그룹 일가의 저택은 환하게 켜진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유리잔, 교양 있는 목소리들로 빛났지만 2층 복도에는 거의 내밀한 것에 가까운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아들 민준이의 가냘픈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는 소리뿐이었다. 아이는 늦은 오후부터 미열이 있었다. 서연은 파티를 잠시 떠나 방에 두고 온 해열제를 가지러 가는 길이었다.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으며 작은 등 위로 파란색 담요를 바로잡아 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절제된 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는 수년간의 자제력으로 훈련된 정확성을 담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남편 강태주는 투자자, 친척, 기자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정직한 노력으로 쌓아 올린 부를 물려받은 완벽한 후계자처럼. 모두에게 서연은 그저 아름답고 내성적인 아내일 뿐이었다. 말이 없고 아이를 안고 있으며 가족 사진 한 구석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여자. 이 결혼 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복도 카펫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분명히 방을 어둡게 해놓고 나왔는데 그녀는 민준이를 가슴에 더 가까이 끌어안고 멈춰섰다. 그리고 낯익은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너무나 익숙해서 고통보다는 혼란이 먼저 찾아왔다. 태준의 목소리는 벽에 막혀 희미했지만 너무 가까웠고 몇 달 동안 그녀에게는 사용한 적 없는 다정함에 쌓여 있었다. 서연은 바로 문을 밀지 않았다. 아들의 온기와 손끝에서부터 차갑게 퍼져나가는 냉기를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두 번째 목소리는 여자였다. 단호하고 우아하며 허락을 구하지 않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서연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지 못했지만 보기도 전에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는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일어서서 맞이하는 방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 문손잡이는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만 몸을 기울였다. 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다. 한 손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다. 마치 그 포옹이 충동이 아니라 잘 짜인 약속인 것처럼 여자는 어두운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죄책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한순간 세상은 잔인한 디테일로 축소되었다. 민준이를 안아줄 시간은 한 번도 없던 태준의 손목에서 시계가 빛났다. 다른 여자의 얼굴 가까이에 있는 그의 입가에는 서연이 젊은 시절에 알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두려워하게 된 그 정복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낯선 여자는 흠잡을 데 없이 묶은 갈색 머리에 절제된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도 피하지 않았다. 먼저 몸을 뗀 것은 태준이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방해받았다는 짜증 때문이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움직이며 작은 신음을 뱉었고 그 소리가 서연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몸은 떨고 싶었지만 위기 분석에 익숙한 정신이 거의 오래전의 냉정함으로 지휘권을 잡았다. 그녀는 남편을 그리고 그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자의 드레스에는 채원 캐피탈의 상징인 은색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태준이 자신은 절대 잃지 않을 거라 여겼던 보고서에 숨겨진 이름과 뉴스, 숫자들을 연결했다. 윤채원이 그녀의 방에 있었다. 파산 직전의 기업들을 사들여 조용한 제국으로 바꾸는 바로 그 윤채원. 영진그룹에 수백억 원의 투자를 한다는 소문의 중심에 있던 바로 그 여자. 태준의 말에 따르면 어떤 협상에도 개인적으로 관여하기에는 너무 냉정한 바로 그 투자자. 서연은 움직임 없는 현기증을 느꼈다. 배신은 이미 칼날이었지만 그 여자의 정체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그 포옹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권력에 속해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태준은 재킷을 매만지며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이에게서 서연에게로 옮겨갔고 그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잠든 아이가 어떤 폭발도 제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아마 그것을 믿고 있었을 것이다. 수년 동안 그는 아내의 침묵을 연약함으로 착각했다. 서연이 갈 곳이 없어서 그의 성에 의존하고 있어서 모성애가 그녀를 더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견딘다고 생각했다. 그 착각이 포옹보다도 더 그녀 안에 느리고 위험한 무언가를 점화시켰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소리나게 닫지 않았다. 그 태도는 오히려 태준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그는 눈물이나 큰 소리로 된 비난, 나중에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캔들을 기대했던 것 같았다. 채원은 창가에 그대로 서서 불편한 기색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래층의 파티는 조용한 붕괴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되고 있었다.
축배 소리 위로 서연은 민준이를 휴대용 침대에 눕히고 가슴에 담요를 덮어준 뒤에야 두 어른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태준 씨, 우리 아들 돌잔치 날 밤에 윤채원 대표님이 왜 우리 침실에 있는 거죠? 그 질문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거슬리는 평온함으로 방안을 갈랐다.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짧고 참을성 없는 소리였다. 그녀가 과장하고 있다며 채원이 연회장의 열기 때문에 속이 안 좋아졌고 공용 화장실이 사용 중이라 그가 여기까지 안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조악한 거짓말이었고 그가 그 거짓말을 던지는 경멸적인 태도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채원은 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순간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그런 저속한 변명을 기대하지 않은 듯했다. 아마도 많은 것을 감수할 수는 있어도 배신당한 아내 앞에서 즉흥적인 핑계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연은 그 디테일을 포착하고 기억해두었다. 채원이 공범인지 경쟁자인지 아니면 더 큰 판의 말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변명거리로 취급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태준은 주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서연에게 민준이를 손님 방으로 데려가고 웃으며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그 명령은 침묵에 부딪혔다. 서연은 화장대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아이의 해열제 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복용량을 쟀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태준은 그것을 싫어했다. 그가 분위기를 바꾸려 할 때 그녀가 정확한 행동을 유지하는 능력을, 그가 그녀를 향해 두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다. 오늘 소란 피우지 마, 서연아. 아래층에 중요한 분들이 와 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구에게 중요하죠? 태준 씨?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당신의 거래에? 그 질문은 숨겨진 신경을 건드린 듯했다. 태준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내 그는 더 이상 유혹하려 하지 않고 그저 상대를 깎아내리기만 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런 규모의 협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녀의 삶은 이제 집과 아이, 그리고 그가 허락한 이미지뿐이라고 말했다. 채원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모든 것을 들었다. 아마도 처음으로 사교적인 가면을 벗은 매력적인 남자의 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민준이에게 약을 먹이고 축축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아이가 약을 삼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서연은 몇 분 전 문을 열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고통은 짙고 생생하게 존재했지만 지배할 수 없는 내면의 방으로 밀어넣어졌다. 그녀는 태준을 만나기 전, 이 저택에 오기 전 절제된 드레스와 가족 사진을 찍기 전부터 그것을 배웠었다. 과거 법무감사인으로 일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숫자들이 해독된 것을 깨닫고 우는 임원들을 보았다. 잘 익힌 스프레드시트 하나가 수년간의 오만을 무너뜨렸을 때 권력 있는 남자들이 목소리를 잃는 것을 보았다. 태준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몰랐다. 마침내 채원이 입을 열었.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서연과 같은 절제력을 지녔지만 조심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며 지나치게 친밀하게 말을 끊었다. 마치 아내 앞에서 그녀를 소유한 듯이. 서연은 그 제스처를, 그리고 채원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다시 그녀의 팔을 만지려 하자 채원은 슬쩍 손을 피했다. 단순한 불륜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장면이 다른 성격의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상처받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몇 주 전 태준의 서재에서 공급업체 계약서들 사이에 잊혀있던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거기에는 허가서, 사본과 내부 회의록, 그리고 서연이 결코 승인한 적 없는 문서에 찍힌 그녀의 디지털 서명이 있었다. 당시 태준은 그것들이 유효하지 않은 초안이며 그녀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못 되는 행정서류라고 말했다. 그녀는 믿는 척했지만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이제 채원이라는 이름이 그 파일들의 가치와 맞아떨어졌다. 창가에서의 포옹은 아마도 훨씬 더 큰 사기에 보이는 얼굴일 뿐이었을 것이다. 태준이 채원을 밖으로 이끌려 했지만 서연이 문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연극적으로 길을 막지도 않았다. 그저 꼿꼿한 자세로 그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몇 분 후에 내려가서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아들의 파티를 소란으로 만들지 않겠지만 더 이상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태준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가 언제부터 요구를 했냐고 물었다. 서연은 그가 인내심을 무지로 착각한 순간부터라고 대답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문 밖에서는 집이 여전히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갇힌 듯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조심해야 할 거라고. 불안정한 엄마들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그 협박은 나중에 부인할 수 있을 만큼 미묘했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전부 이해했다. 채원도 이해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고 처음으로 흠잡을 데 없는 얼굴에 혐오와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의 잔인함에 감탄하느라 너무 바빴다. 서연은 수년간 쌓인 모든 힘으로 그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민준이를 보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 아들은 침대 옆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전쟁을 모른 채 숨을 더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어쩌면 영원히. 화장대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고 화면을 켰다. 본능적으로 시작한 음성 녹음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언제 버튼을 눌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복도에서였을까? 아니면 첫 번째 거짓말을 들었을 때였을까? 그녀는 자연스럽게 기기를 챙겼다. 채원은 서연의 시선, 움직임을 따라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똑똑했다. 반면에 태주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넥타이를 바로잡고 문을 열며 두 여자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했다. 그 말은 터무니없고 거의 기괴하게 들렸지만 그의 논리를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서연은 가정의 골칫거리였고 채원은 유혹된 투자였다. 그는 각기 다른 이유로 두 사람을 소유했다고 믿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가 될 것이었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가기 전 채원은 서연 옆에 멈춰섰다. 잠시 동안 상반된 세계의 두 여자는 갓 열린 상처와 아직 이름 없는 의심으로 묶인 채 가까이 서 있었다. 채원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아이가 아픈 줄 몰랐다고. 서연은 그녀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는 악의가 없었다. 그저 정확함이 있을 뿐이었다. 채원은 시선을 내렸다가 태준을 따라 복도를 걸어나갔다. 뒤에는 값비싼 향수와 눈에 보이는 불안감을 남긴 채 민준이와 단둘이 남은 서연은 문을 닫고 열쇠로 잠갔다. 몇 초간 문에 이마를 기댄 채 마침내 고통이 몸을 덮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가슴이 타는 듯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지만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의 훈련은 그녀의 삶과 혼돈 사이에 있는 유일한 성벽이었다. 침대로 다가가 아들의 작은 얼굴을 보며 태준의 어떤 야망도 그를 거래의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파티는 아래층에서 계속되고 있었고 서연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태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관찰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녀는 1시간 전보다 더 늙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과 거의 지워진 립스틱을 발견했다. 서두르지 않고 얼굴을 고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한 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은색 펜던트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옛 멘토가 준 선물이었다. 서연이 경력상 가장 큰 사기 사건을 종결한 날 받은 것으로 펜던트는 단순한 열쇠 모양이었다. 태준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은 적이 없었고 서연도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모든 닫힌 문에는 메커니즘이 있고 모든 메커니즘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다. 옆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를 꺼내 사진 찍어둔 문서 사본들을 확인했다. 위조된 서명, 은행 코드, 중간 회사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그중 하나는 채원 캐피탈 소유의 펀드와 연계되어 다음 주에 예정된 송금 내역 옆에 나타나 있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더 이상 깨진 결혼 생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준비 중인, 어쩌면 이미 실행 중인 범죄였다. 그리고 태주는 그녀의 이미지를 방패막이로 사용할 작정이었다. 불안정한 엄마들에 대한 그의 말이 떠오르자 피부가 차가워졌다. 그는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성까지 위협했다. 그 순간부터 슬픔은 형태를 바꾸어 방법론이 되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 안쪽에 꿰매진 칸에 넣고 민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집 내부 앱으로 베이비시터를 불렀다. 젊은 조은이 위층으로 불려온 것에 놀라 나타나자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이 곁에 있어주고 체온 변화가 있으면 기록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녀와 일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조은은 충실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안에는 태준을 두려워하는 직원도 그를 존경하는 직원도 있었다. 하지만 조은은 아버지가 회의를 핑계로 편리하게 자리를 비우는 동안 서연이 불평 한마디 없이 아들 곁에서 밤을 새우는 것을 보았다. 진정한 충성심은 그런 디테일에서 태어난다. 계단을 내려가자 박수 소리가 들렸다. 태준은 연회장 중앙에서 잔을 들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계산된 호기심으로 미소 짓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채원은 그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어색해 보이기에는 너무 우아했지만 이전보다는 덜 평온했다. 태주는 가족, 유산, 신뢰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화려한 단어들은 위조 동전처럼 빛났다. 서연은 마지막 계단에서 멈춰 그를 바라보았다. 수년 동안 그녀는 저 가면 뒤의 남자를 사랑하려 노력했다. 그날 밤 그녀는 어쩌면 가면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이해했다. 태준이 그녀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어 즉석으로 마련된 무대로 그녀를 초대했다. 서연은 주목하는 시선 아래 공간을 가로질렀다. 어떤 손님들은 그녀의 창백함을, 다른 이들은 절제된 우아함을 알아차렸다. 전쟁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애정으로 보일 만큼, 그리고 그녀에게는 경고가 될 만큼 힘을 주어서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 제스처는 완벽하고 평온하며 거의 다정하기까지 했다. 태주는 아내가 복종을 선택했다고 믿으며 약간 긴장을 풀었다. 그는 아직 침묵과 항복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채원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잔 가장자리 너머로 서연의 시선과 마주쳤고 거기에는 말없는 질문이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이 연설을 마치고 축하 인사를 받고 그녀의 태도를 칭찬하는 나이든 고모의 뺨에 입 맞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데이터로, 모든 문장이 가능한 단서로 변했다. 회사의 재무이사인 김진수는 그녀를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영진그룹의 변호사 한 명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태준에게 속삭였다. 채원은 메시지를 받고 아주 잠깐 창백해졌다. 서연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사적인 굴욕이 공적인 구조에 대한 그녀의 눈을 뜨게 했다. 수개월 동안 태준은 사업의 지루함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전략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배제해왔다.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고립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파티에 불빛이 꺼지기 시작할 때 아마도 그는 그녀가 본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어쩌면 입으로는 사과하면서 손으로는 계략을 준비할지도 모른다. 서연은 이미 그날 밤에는 논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저트 테이블 근처에서 태준은 가까이에 증인이 없는 순간을 이용해 굳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위층에서의 대화는 끝났으니 극적인 환상은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서연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민준이의 케이크 위 별 모양 초를 바라보며 어떤 것들은 그가 명령한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태준은 재미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는 자신과 맞설 힘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연은 평온하게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려 그가 항상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태준은 무슨 실수냐고 물었다.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2명의 손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채원이 다시 쳐다보기를 기다렸다. 김 이사가 귀를 기울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만 듣고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당신은 사람의 가치가 그가 드러내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죠. 그는 그 말에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덧붙였다. 말 없는 여자들이 보통 위험한 법이에요. 약점을 숨겨서가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죠. 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태준이 반응하기 전에 서연은 몸을 돌려 채원에게 다가갔다. 그 재력가는 마땅한 비난을 예상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옆 정원에서 단 2분만 달라고 요청했다. 채원은 망설이다가 태준을 그리고 열려있는 유리문을 보았다. 그리고 수락했다. 밖에서는 밤 공기에서 비 냄새와 갓 깎은 풀 냄새가 났다. 파티 소음은 멀고 희미하게 들렸다. 잠시 동안 두 여자는 켜진 등불과 돌바닥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에 둘러싸여 말없이 서 있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채원이 태준과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는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 대답은 상처가 되겠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알아야 할 것은 채원이 영진그룹의 재무 구조 조정을 조건으로 한 투자 약속에 서명했는지 여부였다. 채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혼란에 빠진 아내의 질문이 아니었다. 내부 문서를 아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그녀는 진전된 협상이 있지만 기밀이라고 대답했다. 서연은 그렇다면 다음 주 전에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원은 자세를 유지했지만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서연이 무엇을 아는지 물었다. 서연은 태준이 그를 너무 믿거나 그에게 너무 의존하는 남자들과 건배하는 밝은 방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위조된 서명을 보면 알아볼 만큼은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합법적인 돈이 불법적인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은 안다고. 채원은 침묵했다. 처음으로 그 재력가는 우월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멀리서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를 막 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아직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너무 일찍 드러난 정보는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무기가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채원이 공범이라면 자신을 두려워해야 하고 피해자라면 태준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드라마도 과장도 없이 그들 사이에 떠 있었다. 채원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방에서 본 일 이후에 왜 자신에게 경고하냐고 물었다. 서연은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아들이 위층에서 자고 있고 이 제국의 어떤 붕괴든 내가 방향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미칠 테니까요. 그들은 따로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태준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얼굴을 읽으려 했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가면만을 발견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쳤다. 파티는 포옹과 점심 약속, 그리고 어두운 차들이 길을 내려가는 것으로 서서히 끝났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저택은 거대하고 텅 빈 것처럼 보였다. 태준은 간신히 억누른 분노를 품고 서연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이미 계단 아래에서 민준이에게 올라가고 있었다. 대화는 내일 두 사람 모두 박수갈채의 취기에서 깨어났을 때 하자고만 말했다. 방에서 조우는 열이 내렸다고 보고했다. 서연은 고마워하며 젊은 여자를 돌려보내고 침대 옆에 앉았다. 아이는 손을 활짝 펴고 잠들어 있었다. 어른들이 너무나 쉽게 배신하는 세상을 순진하게 믿으면서 아래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은 집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아마 술을 마시거나 김이사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서연은 전화기를 들어 녹음 파일을 3곳에 저장하고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오래된 주소로 암호화된 사본을 보냈다. 몇 분 후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짧고 정확한 답장이 왔다. 받았음. 언제 시작할지 말해줘. 서연은 미소 없이 메시지를 보았다. 변호사이자 친구인 이지은이었다. 서연이 왜 전성기의 경력을 포기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준과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또한 수년간 밀실에서 부패한 남자들과 맞서 싸운 후에 휴식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그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알림을 지우고 기기를 베개 밑에 두었다. 침대 옆 소파에 눕기 전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허락했다. 태준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랑만으로 야망을 동반자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울었다. 가족이 사진에 온전히 나오도록 자신의 빛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였던 여자 때문에 울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손끝으로 얼굴을 닦았다. 동이 트면 태준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말없는 아내를 발견할 것이다. 그날 밤 그녀가 이미 그의 세계를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아침 식사 테이블에 나타났다. 그녀의 평온함은 모든 가사 도우미를 혼란스럽게 했다. 집에는 아직 파티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급히 치운 컵들, 높은 화병에 시든 꽃들,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한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 태준은 몇 분 뒤에 들어왔다. 밝은 셔츠를 입고 폐허를 예상했던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아들에게 과일을 잘라주고 조은에게 나지막이 말하며 창밖의 하루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아무것도 깨지지 않은 것처럼 그녀의 평온함은 어떤 비난보다도 태준을 더 짜증나게 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읽지도 않을 신문을 펴고 서연에게 잘 잤냐고 물었다. 그 질문은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가진 함정이자 시험이었다. 서연은 민준이의 입을 냅킨으로 닦아주며 충분히 잤다고 대답했다. 태준은 눈을 들어 눈물 자국이나 극적인 다크서클, 그녀를 불안정하다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너무나 말없는 여자였고 처음으로 그 반응의 부재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민준이가 물컵을 향해 손을 뻗자 서연은 부드럽게 도와주었다. 태준은 감추기 힘든 초조함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예전에는 그녀를 제한하는 데 유용했던 그녀의 모성애가 이제는 장애물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아이가 집안의 긴장에서 벗어나 친할머니와 며칠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목소리 톤을 바꾸지 않고 민준이는 늘 있던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준은 신문을 세게 구겼다. 긴장이라는 단어는 그녀가 꺼낸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그를 설당 없게 만들었다. 아침 식사 후 서연은 아들과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태준이 회의에 나가는 것을 기다린 뒤 자신만의 전쟁 의식을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어 보였다. 옷을 정리하고 약을 챙기고 소화과 진료 일정을 확인한 뒤에야 요리책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거기에는 서류 사본, 화면 캡처 사진, 오래된 메모, 그리고 태준이 그녀 앞에서 특정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불규칙하게 기록해온 회색 표지의 공책이 있었다. 윤채원의 이름에는 3번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서연은 배신당한 아내가 쉽게 희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태준이 그녀가 질투심에 행동하고 사업과 사생활을 혼동하며 복잡한 계약서가 있을 뿐인 곳에서 범죄를 찾고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은 고통과 증거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깨끗한 페이지에 형용사나 욕설, 추측 없이 방에서 본 모든 것을 적었다. 음악 그 후 녹음된 정확한 문장을 옮겨 적고 태준이 불안정한 엄마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위협한 순간을 표시했다. 그것은 무게가 있었고 그녀를 보호할 수 있었다. 오후에 태준은 그녀의 방으로 꽃을 보냈다. 흠 하나 없는 흰 장미와 함께 상처 주는 것은 잊어버리자는 짧은 문구가 적힌 카드가 있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한번 읽고 카드를 회색 공책 안에 넣었다. 꽃은 복도에 두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강한 빛이 해가 지기 전에 시들게 할 곳이었다. 그것은 사소한 복수가 아니라 거절이었다. 그녀는 깊은 얼룩 위에 천을 덮듯 친절을 사용하는 남자가 보낸 순결의 상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태준은 돌아오면 그 메시지를 이해할 것이다. 점심 식사 후 민준이가 잠든 동안 서연은 다음 학기에 아이가 다닐 유치원에 전화해 모든 입학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준이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의 출생증명서 4번을 추가로 요청하고 그의 어머니를 제2보호자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직원에게는 사소한 디테일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경계심을 느꼈다. 태준은 전날 밤 이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방에서의 위협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 순간 지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더 많은 조각을 모으는 것을 택했다. 태준이 그녀는 절대 접속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집안의 CCTV 시스템에 들어가 파티 기록을 확인했다. 2층 복도의 녹화 영상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삭제되어 있었다. 1층 거실과 정원은 그대로였다. 채원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줄 부분만 사라졌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지만 시간을 기록했다. 이미지를 지우는 자는 삭제의 그림자를 남기고 그림자 또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 채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태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식 초청장에서 본 번호였기에 알아차렸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반대편에서 채원은 말하기 전 잠시 머뭇거렸다. 마치 자존심과 필요를 저울질하는 듯했다. 그녀는 전날 밤의 말을 생각해봤다며 서연이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카펫 위에서 알록달록한 블록을 쌓고 있는 민준이를 보며 구체적인 혐의는 안전한 환경을 요구한다고 대답했다. 채원은 그 거절을 즉시 이해했다. 그 재력가는 금융 중심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거절했다. 채원의 변호사나 태준의 동맹이 있을지 모를 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원 근처에 오래된 서점을 제안했다. 위협을 막을 만큼 붐비고 대화를 나눌 만큼 조용한 곳이었다. 채원은 수락했다. 그 전에 서연이 자신을 협박할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고는 아니었다. 서연은 거의 미소 지을 뻔했지만 목소리는 평탄함을 유지했다. 협박은 약자들이 비밀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말했다. 그녀는 문서를 선호했다. 태준이 돌아왔을 때 그는 복도에 놓인 장미를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재킷을 벗기도 전에 굳어졌다.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장난감 방에서 폭풍 속 등대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다. 태준은 문에 기대어 서서 그녀가 집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서연은 천천히 책을 닫고 조은에게 민준이를 데려가 손을 씻기라고 한 뒤 아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야 대답했다. 전쟁터는 보통 누군가 남의 영토를 침범하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시작된다고. 태준은 방으로 들어와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그는 채원이 회사에 중요하고 어떤 친밀함은 큰 협상의 일부이며 서연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단어 선택에 서연은 그를 거의 동정할 뻔했다. 태준 같은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뒤 기대하는 복종을 성숙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서명을 위조하는 것도 큰 협상의 일부인지 물었다. 그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셨지만 결정적이었다. 그 뒤에는 연막탄처럼 빠른 분노가 따랐다. 그는 경멸적으로 부인하며 그 질문이 터무니없다고 했다. 서연이 옛 직장 생활의 환상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가정생활이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서연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모든 말을 들었다. 태준은 그녀를 자극해 반응을 끌어내려 했다. 큰 소리, 떨리는 손, 쾅 닫히는 문을 원했다.
그가 받은 것은 오직 침묵과 확고한 시선뿐이었다. 그가 말을 많이 할수록 그는 더 많이 노출되었다. 서연은 태준이 아직 그녀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무지가 하나의 이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이를 조은에게 맡기고 약속된 서점으로 갔다. 어두운 바지와 단순한 블라우스, 그리고 과거 재판에 갈 때 입던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다. 상처받은 아내나 경쟁하는 사교계 명사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 거짓말을 듣고도 굴복하지 않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었다. 채원은 10분 뒤에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밖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피곤함을 감추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유함은 긴장을 줄여주지 못하고 단지 더 잘 차려입게 만들 뿐이었다. 그들은 전기, 쨘게, 서가 근처에 앉았다. 채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준이 부부의 침실을 사용한 줄 몰랐다고. 서연은 그것이 그가 왜 그렇게 그녀의 신뢰를 필요로 했는지보다 덜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채원은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깍지 꼈다. 그녀는 채원 캐피탈이 영진그룹에 거액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담보 제공, 내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 부문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고 인정했다. 서연은 담보라는 단어를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처럼 들었다. 그녀는 그 담보 중에 서연 전략 컨설팅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자산이 있는지 물었다. 채원은 놀라 눈을 들었다. 그 회사는 서연이 결혼 몇 년 전에 설립했고 민준이가 태어난 이후로 휴면 상태였다. 태준은 어떤 거래에도 그 회사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채원은 김진수가 보낸 기술 첨부 파일에 그 이름이 독립적인 용역 제공업체로 등장했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자세를 유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조가 아니었다. 태준이 사기에 깨끗한 외관을 부여하기 위해 그녀의 옛 회사를 부활시킨 것이다. 채원은 서연의 침묵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했다. 태준이 그 컨설팅 회사를 가족의 지원과 지배 구조의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지원은 위조될 수 없으며 가족은 부실 대출을 위한 도장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예상치 못하게 채원을 강타했다. 그 재력가는 다친 우산을 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로 시선을 돌렸다. 경직된 외모 뒤에는 진정한 불편함이 있었다. 서연은 채원이 오만하고 경솔하고 유혹당했을지는 몰라도 아직 그녀에게서 범죄자의 냉정함은 보지 못했다. 만남은 짧았다. 서연은 문서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채원의 반응을 시험하기에 충분한 세부 사항을 밝혔다. 디지털 서명, 예정된 송금, 그리고 CCTV 삭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채원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이 아직 완전히 언급하지 않은 2개의 시간과 은행 이름을 확인해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어서면서 채원은 서연이 원한 때문에 모든 것을 꾸민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서연은 원하는 소리치고 꾸며내고 길을 잃는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자신은 태준이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최 여사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진주 목걸이를 한 채 앉아 있었다. 늘 권위를 고통으로 포장하는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서연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움을 주러 왔다고 말했다. 도움이라는 단어는 선고처럼 들렸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가 예고 없이 민준이를 보러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기분이 상해 신경이 예민한 엄마는 아이와 함께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연은 태준이 이미 그 서사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대화는 정중하고 악의적이었다. 최 여사는 평판, 안정, 용서, 그리고 압박감에 시달리는 남자들이 얼마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동의 없이 만들어진 문서도 충동적인 행동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드러낼 만큼만 망설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결혼 생활이 아닌 회사의 문제라고 불렀다. 서연은 장기판 위에서 말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태준의 네트워크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목 그리고 편의로 만들어져 있었다. 밤에 태준은 화해하려는 태도로 돌아왔다. 민준이에게 값비싼 장난감을 사다 주고 서연 앞에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어른답게 대화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거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수락했다. 태준은 그 디테일을 알아차리고 옆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적이 아니며 그녀가 파헤치지 말아야 할 곳을 그만 파헤치면 모두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연은 모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그녀와 자신 그리고 아이라고 대답했다. 민준이를 포함시킨 것은 순진한 귀에는 애정으로 들렸다. 서연에게는 칼날처럼 들렸다. 그러고 나서
태주는 자신의 위협을 더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에게는 서연이 출산 이후로 불안정한 징후를 보여왔다고 증언할 친구, 의사, 변호사,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고 말했다. 잠 못 이루는 밤, 불안감, 고립,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집착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 요소는 실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선택되었다. 서연은 깊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심판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보살핌을 편리한 질병으로 바꾸는 악의 때문이었다. 태주는 만족스럽게 몸을 기울이며 아무도 붕괴 상태의 여자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집이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끈질기게 조급한 손가락처럼 그녀는 태준을 보며 그가 정말로 그 말들을 큰 소리로 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그 질문이 무력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으며 웃었다. 회사와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말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위층에서 잠든 민준이를, 진실을 듣고 놀란 채원의 얼굴을, 위조된 서명을, 삭제된 CCTV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남자의 정확한 크기를 이해해 태준이 나간 후 서연은 몇 분간 앉아 있었다. 두려움이 뿌리 내리지 않고 몸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두려움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두려움은 정보였다. 위험이 어디에 닿는지, 방어가 어디에서 더 강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위층으로 올라가 민준이에게 입을 맞추고 긴장된 손으로 작은 옷들을 개고 있는 조은을 발견했다. 젊은 여자는 김진수 이사가 부엌에 와서 아이의 시간표, 방문객, 약에 대해 묻고 갔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그 솔직함에 감사하며 조은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이라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새벽에 서연은 마침내 지은에게 전화했다. 친구는 잠긴 목소리로 받았지만 태준의 이름을 듣자마자 완전히 깨어났다. 서연은 옛날처럼 극적으로 꾸미지 않고 순서대로 모든 것을 보고했다. 지은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고 민준이를 둘러싼 위협을 들었을 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부터 서연은 사적인 회의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서명해서는 안 되며 집에서 나온 어떤 문서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연은 동의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여전히 자신을 알아봐주는 누군가에게서 듣고 싶었을 뿐이다. 끊기 전에 지은은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물었다. 서연은 어두운 창문을 보며 윤채원을, 그 방의 여자를, 속은 투자자를, 가능한 공범을 생각했다. 그 작전의 중심에 한 재력가가 있지만 붕괴가 시작될 때 그녀가 어느 편에 설지 아직 모른다고 대답했다. 지은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양심에서가 아니라 계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서연은 거짓말이 너무 비싸지면 계산 또한 진실에 봉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적인 침묵이 흘렀다. 동이틀 무렵 서연은 채원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감정도 변명도 없는 단 3줄이었다. 그녀는 내부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투자 서명을 보류했다. 또한 이번에는 변호사들과 함께 서연을 다시 보고 싶어 했다. 서연은 태준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화면을 껐다. 그는 파티 날 밤에 향수를 뿌리고 나타나 그녀가 좀 더 생각해봤는지 물었다. 서연은 아들의 따뜻한 무게를 가슴으로 느끼며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태준은 항복을 듣는다고 믿으며 미소 지었다. 서연은 민준이를 단단히 안고 복도를 향해 그를 지나쳤다. 그 순간에는 승리가 없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예전에는 안식처처럼 보였던 집이 이제는 감시의 복도, 숨겨진 동맹, 그리고 하나씩 열어야 할 문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태준은 여전히 돈과 가문, 그리고 그를 위해 거짓말할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기억과 방법론, 그리고 어떤 정직한 법원도 무시하지 않을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가 겉모습을 위한 전쟁을 원한다면 그녀는 문서화된 진실로 답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스스로 인정하기도 전에 이미 일터로 돌아와 있었다. 손님방의 작은 책상에서 민준이가 베이비 모니터로 보호받으며 잠들어 있고 조은이 조용한 주의력으로 복도를 지키는 동안 그녀는 파괴된 도시를 돌 하나하나 다시 쌓는 사람처럼 계약서, 인쇄된 메시지, 그리고 명세서, 사본을 펼쳐놓았다. 얇은 장갑 없이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고 날짜 없이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중 확인 없이는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않았다. 배신의 고통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기능이 있었다. 그녀를 깨어있게 하는 데 쓰였다. 이지은은 정오에 도착했다. 안내 데스크에 성을 밝히지도 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도 않고 다른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급하게 묶은 머리에 모든 세부 사항을 듣기 전부터 비상사태를 알아보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녀는 달콤한 말을 건네는 대신 몇 초간 단단히 껴안았다가 변호사이자 친구로서 그녀를 관찰하기 위해 물러섰다. 태준이 복수와 전략을 구분할 줄 아는 여자를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연은 아직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일했다. 지은은 녹음 파일, 삭제된 CCTV 기록, 민준이의 입학 서류, 그리고 서연의 옛 컨설팅 회사와 관련된 사본들을 검토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태준은 단지 즉흥적으로 계획을 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중간 회사, 디지털 서명, 기술 보고서, 그리고 아내 자신의 옛 평판을 무의식적인 담보로 사용하여 층층이 구조를 쌓았다. 서연은 지은이 해외 계좌와 연결된 승인서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이미 가족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지은은 회사를 공격하기 전에 민준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태준이 그녀를 불안정하게 묘사하는 것을 막고 위협을 기록하고 어머니로서의 일상을 문서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을 모아야 했다. 서연은 조은, 소아과 의사, 유치원 원장,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진료에 태준이 불참하는 것을 본 운전기사까지 생각했다. 애정을 증거로 바꾸는 것은 굴욕적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태준에게 모성애는 이용할 약점이었다. 서연에게는 그것이 모든 방어의 도덕적 중심, 그녀의 용기가 실패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저녁 식사를 하러 돌아오지 않았다. 긴급한 회의 때문에 사무실에 남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읽고 회의가 피해 통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채원이 투자를 보류했고 그것이 분명 김진수와 다른 공범들을 동요시켰을 것이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 민감한 조사에서 함께 일했던 금융추적 전문가 최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주의 깊은 침묵으로 전화를 받았다. 서연이 영진그룹을 언급하자 그는 그 부탁이 작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민호는 늘 꼼꼼해서 자기 주변의 공기마저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다음 날 안전한 노트북, 일회용 전화기 2대, 그리고 케이블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도착했다.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서연을 존경심을 담아 바라보며 유감이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마워했다. 민호의 존경심은 연민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경험 많은 이사들이 아직 이론을 논하고 있을 때 그녀가 위조 계약서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것을 보았다. 그날 아침 파일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서연을 작전의 리더로 대했다. 첫 번째 재무지도는 하나의 패턴을 드러냈다. 일반 공급업체에서 소액이 빠져나가 등록된 직원이 없는 컨설팅 회사로 분할되어 돌아왔다. 이 회사 중 하나의 주소는 가상 오피스로 운영되는 낡은 건물에 있었다. 다른 하나는 먼 친척을 통해 김진수와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의 컨설팅 회사는 세계의 내부 보고서에서 기술적 평가로 등장했다. 항상 너무나 비슷한 어투로 항상 신용 신청 직전에 첨부되었다. 태준은 그녀의 이름이 필요했다. 그녀의 이름이 아직 감사 시장에서 무게를 가졌기 때문이다. 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위조된 보고서들을 읽었지만 속으로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을 느꼈다. 그 문장들은 그녀의 옛 스타일, 그녀의 정확성, 심지어 위험을 명확한 블록으로 정리하는 방식까지 모방했다. 태준은 단지 서명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지친 밤, 어려운 결정, 그리고 지름길을 거부한 세월 속에서 쌓아올린 신뢰성을 훔쳤다. 민호는 그녀의 얼굴 변화를 알아차리고 모방은 보통 과도한 노력으로 그 저자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이었다. 가짜 텍스트는 지적으로 보이려 했지만 너무 허영심이 많았다. 채원은 법원 근처 호텔에 예약된 회의실에서 서연, 지은, 그리고 민호와 만나기로 동의했다. 2명의 법무보좌관과 함께 도착했지만 서연은 1명만 남으라고 요구했다. 대화가 위협의 장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채원은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이전보다 오만함은 줄고 피곤함이 더했다. 투자 보류는 이미 파장을 일으켰다. 태준은 매력, 압박, 암시를 번갈아가며 여러 번 전화했다. 채원은 첫 번째 증거들을 침묵 속에서 들었지만 채원 캐피탈의 이름이 자금 유용과 연결된 것을 보았을 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채원의 변호사가 끼어들어 서연이 문서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는지 물었다. 서연이 말하기도 전에 지은이 대답했다. 각 파일의 합법성은 적절한 법정에서 다루겠지만 서연의 이름 위조와 투자자에 대한 사기 위험은 즉각적인 기록 보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채원은 손을 들어 자신의 변호사를 제지했다.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했다. 그러자 서연은 자료의 일부만 보여주었다. 방법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자신의 전체 입장을 드러내기에는 불충분한 정도만. 채원의 반응은 연극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지도 울지도 분노를 연기하지도 않았다. 그저 창백해지고 매우 조용해졌다. 통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고삐에 이끌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 태주는 그녀에게 서연이 작전을 지지하고 영진 그룹 가족이 단결했으며 새로운 기술 부문이 낡은 그룹의 윤리적 부활이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감정적 친밀감을 암시했고 채원이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사실은 단지 자금의 원천이었을 뿐인데 서연은 다른 여자의 눈에서 그 깨달음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지만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더 복잡했다. 채원은 그 방에 들어왔고 그 친밀함을 받아들였으며 어떤 재정적 설명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 동시에 서연은 이제 태준이 욕망, 야망, 그리고 외로움을 문서처럼 사용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구부렸다는 것을 보았다. 채원은 서연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싶은지 물었다. 서연은 소란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깨끗한 돈이 더러운 범죄를 갚는 것을 막고 아들이 방패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그 말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채원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고 자신이 아는 것을 말했다. 태주는 그녀에게 국제적 확장에 있어 특혜적인 참여를 약속했지만 신속함, 비밀 유지, 그리고 개인적인 신뢰를 요구했다. 김진수는 서연이 서명한 설득력 있는 보고서들을 제공했고 최 여사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단결된 가족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채원은 다른 투자자들이 배제된 곳에 들어가는 느낌을 즐겼다고 인정했다. 그녀의 허영심이 입구였다. 서연은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끼어들지도 않고 들었다. 채원이 태준이 위험의 일부를 서연의 이름으로 된 새 회사로 이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을 때 지은은 천천히 반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재력가는 태준에 따르면 서연이 새로 설립된 조직의 기술 이사로 직업 생활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승인 후 문서를 서명할 것이라고. 적어도 그는 그렇게 말했다. 서연은 위가 수축하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그녀가 적극적인 참여자, 어쩌면 거짓 분석의 주된 책임자로 보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면 그는 말없는 아내를 지목할 것이다. 민호는 조각들을 재빨리 맞추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송금은 아마도 일시적으로 예비금을 부풀려 감사인들을 설득하고 신용을 해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돈은 분산될 것이다. 일부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돌아오고 일부는 숨겨진 빚을 갚고 일부는 즉각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계좌에 보호될 것이다. 태주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을 벌기 위해 어떤 독립적인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채원이 서명해야 했다. 채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만약 계속 진행했다면 그녀의 몰락은 그녀가 가꾸어 온 명성만큼이나 공개적이었을 것이다. 그 만남 이후 애정 없는 동맹이 탄생했다. 서연은 오직 지은을 통해서만 채원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채원은 태준과의 회의 메시지와 녹취록을 포함한 펀드의 모든 내부 기록을 보존하기로 약속했다. 신뢰는 없을 것이다. 단지 수렴하는 이해관계와 상호 감시만 있을 뿐이다. 회의실을 나설 때 채원은 서연 옆에 멈춰서서 지금 사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사과는 피해에 비해 너무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대답했다. 채원은 침묵 속에서 그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편 태주는 겉모습 뒤에서 점점 더 폭력적으로 움직였다. 사무실에서 그는 김진수와 2명에 가까운 이사를 소집했다. 투자 보류는 그를 격분시켰다. 그는 채원을 배은망덕하다고, 서연을 감정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은을 기회주의자라고 불렀다. 충성심보다 두려움이 더 많은 김진수는 위조가 추적될 수 있는지 물었다. 태주는 그 질문 자체가 배신인 것처럼 그를 쏘아보았다. 서연의 불안정성에 대한 소견서가 나오면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한 자들의 문제는 겁먹은 부하들이 살아남기 위해 증거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다. 김진수는 이미 자신의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그는 계획이 무너질 경우 희생될 것을 두려워하며 메시지와 스프레드시트를 복사해두었다. 양심은 깨끗하지 않았지만 생존 본능은 있었다. 그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는 지은이 오래된 기록에서 발견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숨을 쉬고 끊었다. 민호가 나중에 그 시도를 추적하여 중간업자들이 사용하는 회선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서연은 그때 김진수가 태준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실제 균열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집에서 민준이는 그 긴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알아차렸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몸으로 덜 웃기 시작할 때를 느낀다. 그는 빨간색 장난감 차를 들고 서연에게 카펫 위에서 놀자고 했지만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목욕을 시키고 수프를 끓이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가사 활동은 또한 태준이 구축하려 했던 붕괴 서사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녀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안전, 존재, 그리고 다정함의 일상적인 반복 속에서 아들을 보호할 것이다. 태준은 늦게 돌아와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가 오후에 외출했는지 물었다. 질문은 무심함을 가장했지만 그의 눈은 감시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이에게 책을 사러 갔다고 대답했다. 부분적인 진실이었다. 호텔에 가기 전에 서점에 들렀기 때문이다. 태준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연은 술 냄새와 분노를 느꼈다. 인내심은 희생자가 침묵하기를 기다리는데 사용될 때 미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가 손을 들었지만 그녀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그의 망설임만으로도 무언가가 완전히 깨지기에 충분했다. 태준은 때릴 필요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상처와 증인을 두려워해서만 억제된 그 의도는 그의 권력의 본질을 드러냈다. 서연은 시선을 유지했다. 조은이 복도 끝에 나타나 수건을 찾는 척했지만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태준은 손을 내리고 경멸적으로 웃었다. 서연이 관객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불행히도 증인이 필요해진 집에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라고. 다음 날 지은은 신중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 위협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임시 양육권에 대한 지침, 그리고 디지털 증거 보존을 요청했다. 아직 공개적인 폭발은 아니었지만 제도적인 흔적을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태준이 곧 알아차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집을 서둘렀다. 민호는 위조 문서가 재무부서의 컴퓨터에서 생성되었지만 태준의 개인 사무실과 연결된 장치에서 검토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그가 외부 회의에 있다고 말했던 밤의 새벽 시간대와 일치하는 메타데이터를 발견했다. 한편 채원은 태준이 그녀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들을 보냈다. 일부는 사적이었고 일부는 전략적이었으며 최악은 둘을 섞은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길들여진 존재처럼 이야기했다. 그녀의 서명은 가족적인 형식이며 어떤 감정적 저항도 관리할 수 있는 보증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얼굴을 굳힌 채 그 글들을 읽었다. 모든 단어가 상처를 주었지만 또한 사건을 강화했다. 태준은 자신의 경멸을 제 손으로 썼다. 복종받는 데 익숙한 남자들은 사적인 메시지가 언젠가 법정에서 숨 쉴 수 있다고 거의 믿지 않는다. 서연과 채원의 관계는 계속 긴장 상태였다. 지은과의 통화에서 채원은 스캔들을 피하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한 합의를 제안했다. 서연은 즉시 거절했다. 평판을 보존하는 것이 더 작은 희생자들, 파산한 공급업체들, 그리고 사기가 드러났을 때 월급을 잃을 직원들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원은 침묵했다. 그녀에게 손실은 정리할 수 있는 숫자였고 서연에게는 얼굴이었다. 이 충돌은 두 사람 사이의 도덕적 거리를 드러냈지만 또한 채원이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 너머를 보게 만들었다. 조금씩 조사는 통로로 사용된 작은 회사들의 이름을 찾아냈다. 하나는 영진그룹의 전 운전기사 소유였는데 그는 자신이 관리자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는 평범한 남자였다. 다른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받은 한 미망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태준과 김진수는 아무도 강력한 사람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위해 사기를 구축했다. 서연은 신경 썼다. 그녀는 각각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진실은 단지 부유한 투자자들을 구하고 불충한 남편을 파괴하는 데만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그녀 내면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까지 서연의 일부는 여전히 결혼 생활의 상처, 그 방, 그 포옹, 그 굴욕에 반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건은 태준보다 더 커졌다. 그는 편리한 사람들이 묻지 않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시스템의 오만한 얼굴이었다. 진주 목걸이를 한 최 여사, 두려움에 떠는 김진수, 허영심에 가득 찬 채원,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변호사들, 모두가 거짓말이 자라도록 허락했다. 서연은 또한 자신의 이전 침묵이 그 벽을 쌓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자문했다. 그 질문은 아팠지만 그녀를 마비시키지는 않았다. 행동 없는 죄책감은 위장된 허영심이었다. 그녀는 행동해야 했다. 지은과 민호와 함께 그녀는 일련의 움직임을 계획했다. 첫째, 공식적인 기록과 증언을 통해 민준이를 보호한다. 둘째, 독립적인 감사가 있을 때까지 채원이 투자 보류를 유지하도록 설득한다. 셋째,
너무 일찍 노출시키지 않고 김진수를 압박한다. 넷째, 태준이 서사를 통제하거나 서연을 히스테리적인 아내로 몰아붙일 수 없는 환경에서 폭로를 준비한다. 영진그룹의 다음 주주총회가 불가피한 무대로 떠올랐다. 태준은 전체 계획을 모른 채 자신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한 지점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최 여사를 보내 민준이를 오후 동안 친가에 데려오게 했다. 그녀가 지정한 운전기사와 간호사를 동반해서 서연은 문 앞에서 단호한 친절함으로 거절했다. 최 여사는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소유욕이 강하고 배은망덕하다고 불렀다. 겁에 질린 아이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았다. 서연은 몸을 숙여 그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조은에게 대화를 녹음하라고 요청했다. 최 여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가면은 이미 깨져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예방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저택은 그의 분노로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책상에 앉아있는 지은을 보고 멈춰섰다. 변호사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았다. 지은은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민준이나 문서에 대한 어떤 대화든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렸다. 태준은 그것을 연극이라고 부르며 웃었다. 서연은 침대 옆에서 일어섰다. 겁에 질린 아내로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공간을 차지한 여자로서. 그녀는 연극은 끝났다고 말했다. 태준은 순수한 증오로 그녀를 보았다. 잠시 동안 서연은 그 방의 유혹자도 연회장에 빛나는 사업가도 아닌 세상이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며 자란 응석바디 소년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날짜와 시간을 덧붙여 그 문장을 큰 소리로 받아 적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위협의 효과를 무너뜨렸다. 태준은 자신의 말이 더 이상 가정의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제 기록에 들어가며 기록에 들어간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나간 후 서연은 겁에 질려 잠에서 깬 민준이 옆바닥에 앉았다. 아이는 그녀의 얼굴을 만지며 아빠가 화났냐고 물었다. 서연은 목이 메었지만 어른들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아들 앞에서 태준을 괴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고통에 유혹당하더라도 아이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은은 침묵 속에서 그 자제력에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마땅한 증오를 누군가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미워하는 것이 더 쉬웠다. 이틀 후 김진수는 민호와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는 떨면서 땀으로 얼룩진 셔츠를 입고 담뱃갑 안에 숨긴 USB 드라이브를 가지고 왔다. 감옥도 스캔들도 복수도 원하지 않고 단지 살아남고 싶다고 말했다. 민호는 생존은 유용한 진실에 달려있다고 대답했다. 김진수는 스프레드시트, 메시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확인사항을 넘겨주었다. 태준은 채원의 투자 이후 서연을 소급하여 기술 책임자로 등록하고 그녀가 위험 분석을 주도했다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무언가 잘못되면 그녀가 사기의 주모자로 제시될 것이다. 서연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서 지은이 괜찮은지 물었다. 서연은 정원에서 좋은 이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가운데 놀고 있는 민준이를 보며 이제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태준은 돈이나 자유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은 계속 존경받고 그녀는 불안정하고 야심차고 원한에 찬 죄인으로 남는 버전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했다. 그 의도는 어떤 감상적인 희망의 잔재도 지워버렸다. 결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고 이제 그녀는 그 거짓말을 묻을 것이다. 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김진수의 증거 사본을 받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서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 같은 사람에게 공개적인 굴욕은 거의 신체적인 위협과 같았다. 서연은 그 상처를 알아차리고 두려워했다. 굴욕당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정의나 무차별적인 파괴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채원이 분노를 소란으로 바꾸기 전에 말했다. 목표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몰락을 이끄는 것이라고. 채원은 태준이 한 짓 이후에도 서연이 아직 무고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연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만약 고통이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게 놔둔다면 태준은 다른 방식으로 이길 것이고 그녀를 자신과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 말이 조용한 힘으로 채원을 강타했다. 그날 오후 그 재력가는 예비 진술서에 서명하고 펀드 기록을 보존하며 태준에게 알리지 않고 독립적인 감사를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초기적이고 취약하며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이 항상 순수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연은 모든 것이 시작된 방으로 돌아갔다. 민준이는 더 평온하게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었고 조우는 옆방에서 쉬고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카펫은 깨끗했으며 휴대용 침대는 해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태준과 채원을 벽에 새겨진 그림자처럼 그곳에서 보았다. 화장대를 만지며 그날 밤 자신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했다. 이제 그 대답은 불륜보다 훨씬 더 컸다. 포옹은 단지 문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그 뒤에는 사기, 위협, 비겁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의의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회색 공책을 펴고 최종 계획을 검토했다. 지은은 증거의 법적 제출을 담당할 것이다. 민호는 실시간으로 파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을 맡을 것이다. 채원은 후회하는 애인이 아니라 투자를 보류한 투자자로 참석할 것이다. 예비 합의로 보호받는 김진수는 태준이 핵심 사항을 부인할 경우에만 나타날 것이다. 서연은 배신당한 아내로서가 아니라 거짓으로 연루된 전문가, 위협받는 어머니, 그리고 기업 범죄의 피해를 본 시민으로서 말할 것이다. 이 차이가 결정적일 것이다. 태준은 사적인 드라마를 기대했다. 그는 카펫 밑으로 쓸어버릴 수 없는 구조를 받게 될 것이다. 잠들기 전 서연은 태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 미친 짓을 그만두면 아직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서라는 단어가 마지막 모욕처럼 화면에서 빛났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놓고 불을 끄고 모니터를 통해 아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다. 내일 많은 중요한 남자들이 그녀가 장식용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채원은 자신의 허영심의 진짜 대가를 알게 될 것이다. 김진수는 자신의 비겁함이 아직 어떤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준은 박서연을 과소평가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주총회 날 아침은 해 없이 밝아왔다. 낮은 구름이 도시를 건물 유리창에 짓누르는 듯했다. 서연은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옷을 입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민준이의 아침을 준비했다. 아들이 그 아침을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안전한 시작으로 기억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빵 조각을 먹고 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찍 돌아오라고 했다. 서연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태준은 그녀가 복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을 때 내려왔다. 어두운 정장에 흠 없는 넥타이를 메고 우아함이 여전히 균열을 덮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킨 사람의 공격적인 자신감을 띠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신발부터 얼굴까지 훑어보며 적으로서 그리고 잃어버린 소유물로서 평가했다. 곧 부끄러워질 사람치고는 예쁘다고 말했다. 서연은 코트에 은색 브로치를 잠그며 부끄러움은 양심을 필요로 하죠 라고 대답했다. 부들을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짜증을 드러냈다. 그는 두려움을 기대했다. 준비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 지으는 여행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핵심 사항들을 검토했다. 서연은 들었지만 마음의 일부는 민준이의 방, 그녀를 놓아주기 전에 그가 소매를 잡았던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모성애는 모든 것을 더 어렵고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혼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영진그룹 본사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이 위조문서 아래 묻히는 것을 막고 아들의 미래가 협박으로 매수되는 것을 막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잘 차려입은 남자들의 야망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막으러 가는 것이었다. 그룹 본사는 유리, 강철, 그리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미소 짓도록 훈련받은 안내원들로 보호받는 넓은 대로에 있었다. 서연은 조용한 아내로서 그곳에 여러 번 들어왔었다. 사교 행사에 이끌려 항상 직책 다음에 소개되고 디저트 전에. 그날 아침 그녀는 지은과 함께 로비를 가로질렀고 민호는 장비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몇 걸음 뒤처졌다.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동정을,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소수는 존경을 보였다. 서연은 위로를 구하지 않았다. 평판은 사실이 첫 번째 경멸에서 살아남았을 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주회의실은 마지막 층을 차지했고 거기서 보이는 도시는 너무 멀리 있어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태준은 이미 중앙에 김진수, 변호사, 그리고 이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최 여사는 옆자리를 차지했다. 마치 모성애를 모두 앞에서 도덕적 권위로 바꾸려는 듯 상아색 옷을 입고 있었다. 채원은 몇 분 뒤에 혼자 도착하여 태준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는 훈련된 미소로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얼굴도 손도 내주지 않았다. 그 거절은 작았지만 파괴적이었다. 이사회 의장은 형식성을 유지하려 애쓰며 회의를 시작했다. 투자 검토, 최근의 불안정성,
그리고 기관 이미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주는 연극적인 자연스러움으로 발언권을 잡았다. 회사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가정사가 기업 문제와 혼동되었고 자신의 가족을 곤란하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하는 동안 그는 서연을 마치 광기의 진열장에 놓은 것처럼 쳐다보았다. 어떤 주주들은 불편해하며 시선을 피했다. 다른 이들은 그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태준 같은 남자들은 자신이 회의실의 주인이라고 느낄 때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끼어들지 않았다. 발언권을 얻었을 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발언이 아내로서가 아니라 무단으로 사용된 컨설팅 회사의 대표, 서명이 위조된 전문가, 그리고 협박 시도로 위협받은 어머니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사록에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어 선택이 분위기를 바꾸었다. 태주는 그녀가 극적으로 꾸민다고 말하며 웃었다. 지은은 그 웃음소리도 의사록에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리는 빠르게 멎었다. 민호가 컴퓨터를 주 화면에 연결했다. 이미지가 나타나기 전에 태주는 기업 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 지은은 이사회 의장에게 증거 보존 청원서와 이미 등록된 예방조치 통지서를 전달했다. 태준의 변호사가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개입했다. 자신의 펀드가 내부 문서에 언급된 투자자로서 어떤 서명 전에 혐의의 근거를 봐야겠다고 요구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유혹이 쓸모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다. 서연의 휴면 회사 명의로 된 기술 보고서였으며 날짜, 디지털 서명, 그리고 구조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만료된 사업자 등록번호, 그 장치에 속한 적 없는 인증서, 그리고 자신의 실제 기준과 양립할 수 없는 어투를 지적하며 각 불규칙성을 차분한 정확성으로 설명했다. 태준을 즉시 비난하지 않았다. 세부 사항이 말하게 두었다. 권력의 연설에 익숙한 회의실은 사실의 건조한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김진수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기 전에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서연이 회사를 잘 알고 있으며 아마도 오래된 승인 사항을 잊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 그 말은 정신적 혼란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암시했기 때문에 위험했다. 서연은 그를 마주보고 민준이 출생 후 그녀가 자신의 컨설팅 회사 사용을 허가한 어떤 위임장, 계약서 또는 메시지라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태주는 변호사를 보았다. 변호사는 김진수를 보았다. 김진수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침묵의 연쇄는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채원은 이제 분노로 창백해진 채 팔짱을 꼈다. 두 번째 블록은 삭제된 CCTV 기록을 담고 있었다. 민호는 제거된 이미지는 없지만 삭제 기록, 사용된 자격증명, 정확한 시간, 그리고 태준의 사무실에 연결된 단말기는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연은 방에서의 포옹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삭제가 중요했던 이유는 음성으로 기록된 위협이 있기 몇 시간 전 집 안에서 증거 조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지은은 태준이 불안정한 엄마들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우아하고 잔인했다. 최 여사는 즉시 일어나 그것이 맥락에서 벗어난 사적인 대화라고 말했다. 서연은 엄격한 존중심을 담아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맥락이야말로 우리가 조각조각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어서 민준이의 입학 책임자를 변경하려는 시도와 최 여사가 어머니의 허락 없이 아이의 의료 일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는 핏기를 일부 잃었다. 걱정하는 할머스 셀트로 내기 시작했다. 적극적인 마모 캠페인의 참여자. 태주는 가면을 깨고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그는 서연을 배은망덕하다고, 지은을 기회주의자라고, 민호를 용병이라고 불렀다. 이사회 의장은 진정을 요청했다.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거의 임상적인 새로운 주의력으로 태준을 관찰했다. 서연은 모욕의 충격을 느꼈지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그 같은 남자들은 모두가 이해하기 전에 지치도록 진실을 싸움으로 바꾸려 했다. 그녀는 단지 침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채원 캐피탈 펀드에 보류된 투자와 관련된 거래를 제시할 허가를 요청했다. 이 지점에서 일부 이사들이 의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투자라는 단어는 어떤 가족적 곤란함도 뚫을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무게를 가졌다. 민호는 계획된 송금 경로, 중간회사, 유령 공급업체, 그리고 분할된 반환금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림이었다. 각서는 겉보기에 합법적인 지점에서 시작하여 김진수,
태준 또는 운영 능력이 없는 컨설팅 회사와 연결된 편의 구역에서 끝났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그 경로를 설명했다. 마치 회의실을 어두운 복도를 따라 안내하며 램프를 하나씩 켜는 것처럼 김진수는 눈에 띄게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모두가 포착한 그 시선은 태준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층 구조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채원이 발언권을 요청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너무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채원 캐피탈이 태준이 가족 지배 구조의 보증으로 제시한 서연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또한 불일치를 인지하고 투자를 보류했으며 자신의 기록을 독립적인 감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은 침묵은 무거웠다. 태준은 전략을 바꾸었다.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죄를 분배하려 했다. 채원이 위험을 알고 있었고 그 정도 규모의 투자자들은 순진하지 않으며 김진수가 재무 부분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동맹을 희생시키는 그 신속함은 그를 아는 사람들조차 놀라게 했다. 채원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목소리를 통제했다. 하지만 김진수는 속으로 무너졌다. 서연은 그의 두려움이 충성심을 능가하는 정확한 순간을 보았다. 그것은 낡은 문이 마침내 제 무게에 못 이겨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지은은 김진수에게 문서가 태준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룹 변호사가 답변을 막으려 했지만 김진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태준이 보고서를 요구했고 새벽에 텍스트를 검토했으며 서연의 컨설팅 회사가 기술적 보증으로 나타나도록 결정했다고. 태준은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김진수는 메시지, 파일 버전, 그리고 회의 녹취록이 있다고 대답했다. 회의실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때까지 위험 있던 거짓말이 궁전의 모습을 잃기 시작했다. 태준은 김진수 쪽으로 다가갔지만 2명의 경호원이 다가왔다. 그 모습은 보호받는 것에 익숙했던 그에게 굴욕적이었다. 서연은 계속 서 있었다.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단지 되돌릴 수 없는 과정에 엄중함을 느꼈을 뿐이다. 주변의 모든 얼굴은 각기 다른 형태의 각성을 드러냈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손실을 걱정했으며 소수만이 진정으로 분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가정의 영역을 벗어났다. 더 이상 아내의 말 대 남편의 말이 아니었다. 증인들 앞에서 문서화된 구조였다. 그러자 태준은 서연에 대한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녀가 항상 시장에 복귀하고 싶어 했고 그의 성공을 질투했으며 채원과 김진수를 이용해 복수를 꾸몄다고 말했다. 불안의 밤, 아들의 약, 고립,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가 끝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어서 소화과 소견서, 일상기록, 학교 메시지, 예비 증언, 그리고 가족 약속에 반복적으로 불참한 것을 보여주는 태준 자신의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것들은 단지 법적 증거가 아니었다. 도덕적 반전의 초상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덜 기술적이고 더 인간적으로 말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안정성이 아니며 위조된 문서를 보호하는 것이 편집증이 아니며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여자가 범죄를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태준이 그녀 삶의 가장 취약한 측면들을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그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힘을 실었다. 최 여사는 시선을 피했다. 채원은 그 직후 일어섰다. 긴 공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개인적 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진행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채원 캐피탈이 독립적인 감사를 지원하고 관련 당국에 협조하며 사기로 피해를 본 소규모 공급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비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녀를 자신의 이름을 구하려는 기회주의자라고 불렀다. 채원은 마침내 강한 빛 아래서 추한 것을 보는 사람처럼 그를 보았다. 아마도 사실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을 구하기로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사회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태준을 직무에서 정직시켰다. 그 결정은 갑작스러운 미덕 때문이 아니라 기관의 생존을 위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다. 태준은 지난주에 자신에게 박수를 보냈던 남자들이 이제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은 얼굴로 시미를 들었다. 김진수는 공식적으로 지은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최 여사는 작별 인사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처음으로 고귀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버렸다. 서연은 공적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의식하며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다.
복도에서 태주는 경호원들이 그를 막기 전에 서연을 따라잡았다. 그는 집중된 증오를 담아 낮게 말하며 그녀가 가족을 파괴했다고 했다. 서연은 멈춰서서 물러서지 않고 그를 보았다. 가족은 한 사람이 위조하고 위협하고 아이를 방패로 사용하는 곳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고 말했다. 가족은 그녀가 그곳을 나설 때 보호할 것이었다. 태주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권력의 형태를 띈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관객 없는 한 남자에 불과해 보였다. 채원은 몇 걸음 떨어져서 그 장면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태준이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날 오후에 지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온기 없이 감사했다. 채원은 어떤 다리는 필요하더라도 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 거리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단지 태준이 자신을 속였지만 그것이 허영심 때문에 신호를 무시한 자신의 선택을 지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연은 인정이 수리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채원은 동의했다. 그들 사이에는 폐허가 있었지만 또한 우정 없는 정의의 어려운 가능성도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서연은 불가피한 유출로 인해 모여든 작은 기자 무리와 마주쳤다. 지은은 논평을 거부하며 길을 열었다. 플래시가 인공 번개처럼 터졌다. 서연은 자신에게서 표정, 문장, 헤드라인으로 바뀐 고통의 조각을 뜯어내려는 공적인 세계의 무게를 느꼈다. 주지 않았다. 차에 타서 문을 닫고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손이 마침내 떨렸다. 지은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집에서 민준이는 파란배 그림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그를 억제된 힘으로 껴안았다. 어른들의 피곤함을 그에게 쏟아붓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는 회의가 지루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거의 웃을 뻔했다. 작고 피곤하고 살아있는 웃음. 그렇다고 아주 지루했지만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민준이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고 장난감으로 돌아갔다. 그 단순함 속에서 서연은 모든 것의 중심을 찾았다. 태주는 직위를, 아마도 제국을 잃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붕괴의 그림자로부터 아들을 보호해야 했다. 밤이 되자 태준의 직무정지 소식은 이미 경제 포털에 돌고 있었다. 서연의 이름이 위조 및 감사와 관련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은 혼란스럽게, 하지만 지은은 신중하게 서사를 통제했다. 태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최 여사는 여러 번 전화하다가 멈췄다. 채원은 추가 문서를 보냈다. 김진수는 보호를 요청했다. 전체 기계가 삐걱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이의 방바닥에 앉아 조용히 블록을 쌓았다. 정의는 그녀는 생각했다. 단 한 번에 천둥으로 오지 않는다. 폭풍 후 뒤에 끈기 있는 건설로 온다. 민준이가 잠들었을 때 서연은 복도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는 멀리서 무심하고 거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파티 날의 방, 자신을 상처 입혔던 포옹, 자신을 놀라게 했던 채원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작게 보길 기대했던 순간에 무너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발견한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날의 승리는 아직 잠정적이었다. 태주는 여전히 위험했고 몰락하는 남자들은 보통 무엇이든 붙잡았다. 그들이 말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서연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를 만지며 마지막 장은 과거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태준의 몰락은 주주총회실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같은 남자들은 패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과된 일시적인 지연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다음 며칠 동안 서연은 도시가 자신의 삶을 소문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다. 헤드라인은 사기에 대해 말했고 경제 포털은 감사를 인용했으며 옛 지인들은 지지를 가장한 호기심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대부분 답장하지 않았다. 세부 사항만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고 잠들기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해달라는 민준이 앞에서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지은은 대중의 충격을 구체적인 법적 보호로 전환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 임시 양육권을 신청하고 녹취록, 위협기록, 소아과 의사, 학교, 그리고 조은의 진술서, 그리고 서연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입증하는 문서들을 모았다. 판사는 태준이 다음 심리까지 집에서 거리를 두고 민준이와의 모든 접촉은 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결정했다. 서연은 그 소식을 축하하지 않고 받았다. 법적 보호는 방패이지 치유가 아니며 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졌다고 상상했던 아버지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태준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그 후에는 쇼로 반응했다. 그는 변호사들을 위해 성명을 녹화하며 원한에 찬 아내와
자신의 평판을 구하려는 투자자 사이의 음모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사랑, 편집증으로 파괴된 결혼 생활, 그리고 외부 이익에 의해 공격받는 가족 기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상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가 주주들과 기자들 사이에 퍼졌다. 서연은 지은 옆에서 한 번만 시청했다. 끝에 그녀는 화면을 끄고 그의 거짓말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지쳐 보인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감사는 서연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위조 보고서들은 조직적인 연쇄로 생성되어 태준과 김진수가 검토하고 적절한 회의록 없이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채원 캐피탈 펀드를 압박하는 데 사용되었다. 소규모 공급업체들은 부풀려진 계약서, 교차 대출, 그리고 결코 받지 못한 청구서들과 함께 나타났다. 영진그룹의 일부 직원들은 조심스러운 증언을 통해 비정상적인 명령들이 충성심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모호한 문구와 함께 내려왔다고 밝혔다. 태준의 위대함의 외과는 한 번에 무너진 벽이 아니라 마침내 드러난 오래된 누수처럼 무너져 내렸다. 김진수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협력했다. 그의 예비 합의는 죄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완전한 증거 제출과 공식적인 증언을 요구했다. 법원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을 때 그는 사과하려 했다. 이사 책상 없이 그는 단지 가슴에 서류 가방을 안고 있는 창백한 남자에 불과해 보였다. 서연은 끝까지 들었다. 그는 두려웠고 태준이 자신을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했으며 모든 것이 작게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서연은 범죄가 드물게 크게 시작하지만 희생자들은 보통 첫 번째 타격부터 전체 무게를 느낀다고 대답했다. 채원은 차갑고 거의 행정적인 수리에 몰두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아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영진그룹과 관련된 협상을 동결하고 감사를 지원했으며 피해를 입은 공급업체들을 위한 보상 라인을 열고 태준과의 통신 내용을 당국에 제출했다. 언론은 그녀를 때로는 세련된 피해자로, 때로는 권력으로 빠져나가는 공범으로 다루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서연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비판의 일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일찍 알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태만에는 도덕적 대가가 따랐다. 서연은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첫 번째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던 같은 서점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긴장이 덜하고 피곤함이 더했다. 채원은 투자뿐만 아니라 그 방, 그 포옹, 그리고 다른 여자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차지하기로 받아들였던 자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했다. 서연은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잡고 용서는 미결사항을 종결하기 위해 서명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쩌면 언젠가 고통이 형태를 잃을지도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녀가 그 순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이었다. 복수 없이 채원은 받아들였다. 그녀는 평생 출구를 사고 피해를 통제하며 자원의 힘으로 분쟁에서 이겨왔고 태준은 바로 잘 보호된 허영심을 그녀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을 속였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 고백을 주의에 깊게 들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연민으로 바꾸지 않고 자신의 결점을 명명하는 것은 드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준이를 반쯤 열린 문을, 창가 옆에 어두운 실크 드레스를 잊지 않았다. 어떤 이미지들은 머물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들이 미래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양육권 심리는 비 오는 아침에 열렸다. 태준은 2명의 변호사와 영향력을 잃었지만 자존심은 잃지 않은 사람의 뻣뻣한 위엄을 얼굴에 담은 최 여사와 함께 나타났다. 서연은 지은과 조은과 함께 단순한 서류 가방과 목에 열쇠 펜던트를 걸고 들어왔다. 태준은 복도에서 그녀에게 미소 지으려 했다. 아마도 위협하기 위해, 아마도 오랜 습관 때문에.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차이는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기관 앞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10리 동안 태준은 아들을 사랑하며 서연이 민준이를 감정적인 방패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지은은 부재 기록, 위협적인 메시지, 학교 책임자를 변경하려는 시도, 그리고 최 여사가 가한 압력에 대한 증언들을 제시했다. 소아과 의사는 서연의 양육 루틴과 갈등으로부터 보호받았을 때 아이의 안정성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다. 긴장한 조은은 태준과 김진수가 약과 시간표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확인했다. 최 여사는 끼어들려 했지만 자신의 변호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자신의 사회적 권위가 그 방을 지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사례가 되자 서연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가 경계, 안전, 그리고 진실을 존중한다면 아들의 삶에서 태준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가 필요하지 않지만 서로를 상처 입히는데 아이를 사용하지 않는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무게를 싣고 방을 강타했다. 태주는 마치 그 절제가 어떤 비난보다 더 큰 배신인 것처럼 그녀를 보았다. 그는 아마 노골적인 증오를 선호했을 것이다. 증오는 그녀를 통제불능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서연은 그에게 그 수단마저 거부했다. 임시 결정은 위협과 사기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민준이를 서연의 주양육하에 두고 태준에게는 감독하에 방문을 허용했다. 최 여사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손자를 데리러 갈 비공식적인 허가를 잃었다. 결정을 듣고 태준은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변호사들의 시선 아래 조용히 있었다. 서연은 거의 아플 정도의 안도감을 느꼈다. 행복이 아니었다. 몇 주 동안 짓눌린 가슴으로 숨쉬다가 처음으로 얻은 공간이었다. 지은이 그녀의 어깨를 만졌고 그녀는 마침내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형사소송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태준은 위조, 기업 사기, 문서 조작, 그리고 방해 시도 혐의로 공식적으로 조사받았다. 김진수는 직위를 잃고 협조를 협상했다. 일부 이사들은 해임되기 전에 사임했다. 한때 전통의 상징으로 제시되었던 영진그룹은 임시행정 개입을 받아들여야 했다. 신문에서 서사는 조금씩 바뀌었다. 서연은 단순한 헤드라인 속 배신당한 아내에서 자신의 평판이 고도의 사기 계획에 사용된 전문가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이 공개적인 정정은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공기를 정화했다. 몇 달 후 영진가의 집은 더 이상 서연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이와 함께 아이들이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팝콘 장수가 평범한 오후를 알리는 광장 근처의 더 작고 밝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에 민준이는 언제 큰 집으로 돌아가냐고 물었다. 서연은 집은 문 쾅 닫히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조금씩 그는 묻는 것을 멈췄다. 새 방을 내 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벽에 배, 등대 그리고 삐뚤어진 달 그림을 붙였다. 새 삶은 쉽지 않았다. 심리, 사회복지사와의 면담, 변호사와의 회의, 아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 그리고 서연이 밝게 빛나는 복도의 기억으로 잠에서 깨는 밤들이 있었다. 어떤 새벽에는 고통이 우아함도 방법도 쓸모도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민준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화장실에서 울고 첫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얼굴을 씻었다. 용기는 그녀는 발견했다. 내적 붕괴의 부재가 아니라 방 안의 아이가 세상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일어서는 겸손한 결정이었다. 지은은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재건의 증인으로서 꾸준한 존재가 되었다. 민호는 금융추적의 상당 부분을 마친 후 서연이 빵집줄까지 감사하기 시작하기 전에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농담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생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돈을 잘 주는 고객들을 위해 큰 사기를 쫓고 작은 희생자들을 잇는 시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기술과 보호를 결합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채원은 초기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다시 나타났다. 꽃이나 선물, 거창한 약속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이 검토한 공식적인 제안서를 가져왔다. 권력 있는 가문 내에서 재산 남용, 부부간 위조, 그리고 금융 조작에 연루된 여성들을 돕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신중하게 읽었다. 채원은 기술적인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고 지속적인 책임 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는데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재력가는 아마도 계산 때문에, 아마도 죄책감 때문에, 아마도 어떤 몰락은 승리가 결코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든 조항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기관의 금융조사 부문을 이끌기로 수락했지만 개인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 일은 채원의 성도, 어떤 영향력 있는 가문의 성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지닌 상징과 피해자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고 숨겨진 메커니즘을 여는 아이디어를 기려 열쇠 클라라라고 부를 것이다. 채원은 야심찬 조직치고는 이름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단순함이 힘의 일부라고 대답했다. 상처 입고 도착한 여성들은 대리석과 금색 로고가 필요하지 않았다. 열린 문, 안전한 방법,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혼은 파티 날 밤 이후 거의 1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태주는 더 이상 회사를 지휘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며 여전히 그를 오해받았다고 부르는 친척들이 빌려준 아파트에 살았다. 마지막 심리에서 그는 늙어 보였지만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서류에 서명했을 때
그는 서연을 보며 그녀가 한 짓 이후로는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펜을 가방에 넣고 존엄 없는 평범함은 단지 편안한 세 장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태준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법원을 나오면서 서연은 굉장한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바람이 통하도록 열어둔 방처럼 깨끗한 슬픔을 느꼈다.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이미 훨씬 전에 끝났었다. 아마도 그녀가 침묵을 평화로 착각했던 매일 밤에 지은은 다음 기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옆에서 걸었지만 서연은 잠시 보도에서 멈췄다. 하늘은 맑았다. 사람들은 장바구니, 커피, 평범한 걱정거리들을 들고 길을 건넜다. 세상은 사적인 해방을 알아주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방이었다. 민준이는 그 해에 몇 센티미터 자랐다. 마치 몸이 새로운 평온함을 이용해 나아가는 것처럼. 감독하의 방문에서 그는 통제된 환경에서 태준을 만났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짜증내며, 때로는 새 장난감차를 얻어 행복하게 돌아왔다. 서연은 결코 상처 입은 어른으로서 아들을 신문하지 않았다. 단지 물, 안아주기 또는 공간이 필요한지 물었다. 보호하는 것은 또한 아이를 법정에 속한 질문들로 채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태준에 대한 진실은 그녀의 원한이 아니라 그의 시간에 맞는 적절한 양으로 민준이에게 전달될 것이다. 열쇠 클라라 기관은 오래된 도심에 복원된 집에서 문을 열었다. 첫날, 서연은 대기실에서 아기를 안고 부은 눈으로 가슴에 구겨진 서류 가방을 안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 장면은 그녀를 기억이자 사명으로 꿰뚫었다. 그녀는 그 여자 앞에 앉아 물을 건네고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다. 단지 문서, 그 다음에는 위험, 그 다음에는 길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는 그렇게 실용적인 말을 듣고 울었다. 때로는 희망이 연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계획으로 바꾸는 첫 번째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채원은 약속대로 운영상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간섭 없이 영향 보고서를 지켜보았다. 조용한 회계보고 행사에서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투명한 지배 구조가 없는 가족 그룹과 관련된 투자의 일부를 팔았다고 말했다. 돈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잠은 얻을 것이라고 했다. 서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것이 완전한 변화인지 알 수 없었고 아마도 완전한 변화는 누구에게든 요구하기에는 너무 드문 것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채원이 이제 이전에 미루기를 선호했던 양심에 대해 지속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 여사는 몇 달 후 손자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정중한 편지를 보내며 다시 다가가려 했다. 서연은 지은을 통해 답장하며 향후 방문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설정했다. 어머니에 대한 비난 없이, 소송에 대한 질문 없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없이. 최 여사는 서면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첫 번째 감독 방문에서 그녀는 민준이에게 좋은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려 했다. 서연은 차분한 단호함으로 말을 끊었다. 좋은 가족은 진실을 말한다고. 그 후 최 여사의 침묵은 어떤 긴 논쟁보다도 가치가 있었다. 태준은 증거와 증언에 압박받아 배상, 임원직의 영구 상실, 그리고 재정적 제한을 포함하는 합의에서 혐의 일부를 결국 받아들였다. 완벽한 처벌은 아니었다. 인간의 정의는 드물게 모든 상처를 대칭적으로 봉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먹여 살리던 무대를, 거울로 사용하던 회사를,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 없이 서연을 위협할 능력을 잃었다. 그녀에게 핵심은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집, 그녀의 이름, 그녀의 일 또는 아들의 미래를 통제하지 못했다. 오랜 간격전의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태준은 감독하의 방문 후 민준이를 넘겨주고 서연과 단둘이 이야기하려 했다. 아이는 기관문 근처에서 기다리던 조은에게 달려갔고 태준은 지친 표정으로 전처 앞에 섰다. 그는 아마도 몇 가지 일에서 과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 비겁한 단어 선택을 알아차렸다. 과장했다니 마치 범죄가 좀 강한 제스처인 것처럼.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을 과장이라고 부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몇 년 후 민준이가 왜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지 물었을 때 서연은 그를 광장으로 데려가 나무 아래에 앉아 간단한 진실을 이야기했다. 어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순 것을 수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더 큰 삶을 살기 위해 더 작은 집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어려운 것을 이해하려 할 때에 그녀와 닮은 눈으로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아빠도 나아질 수 있는지 물었다. 서연은 나아지는 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서연은 아파트 창문을 열고
바람이 책상 위에 서류들을 스치게 두었다. 새로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증거가 필요한 새로운 여성들 그리고 용감한 어른들이 침묵이 자신들의 집을 삼키는 것을 막아주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열쇠 펜던트를 만지며 열이 있는 아기를 안고 계단을 오르던 여자를 생각했다. 단지 잊어버린 약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 그녀는 배신, 권력, 사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잠들어 있던 버전을 발견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채원의 백만장자 정체도 태준의 몰락도 아니었다. 자신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돌아올 올바른 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